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무혁TV입니다. 오늘은 유로 환경규제 때문에 오토바이 안 나간다 물음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를 왜 진행을 하게 됐냐면은 일단은 절대 저격이 아닙니다. 절대 저격 아니에요. 모 채널에서 오토바이 같은 기종을 타는데 어떤 거는 잘 나가고 어떤 거는 덜 나가고 이게 다 환경규제 때문 아니야, 환경규제 때문에 오토바이 이거 타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라는 요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 많은 유저분들이 또 맞아, 그런 환경규제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닌 상황이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댓글들이 달려서 저의 이 스탠스를 이제 확실히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새로운 정보들은 또 알려드려야 되니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 유로 환경 규제 때문에 오토바이가 안 나간다 하는 이 느낌을 받았던 그 내용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자세를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대가 지났잖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업무 프로세스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는 소비자들도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신시대 박무혁 TV와 함께하고 있는 이 신세대의 라이더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아주 고지식한 라이더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유로4에서 유로 3에서 4로 바뀔 때만 하더라도 진짜 왜 이러냐 도대체. 너 무슨 억하심정에 라이더들 다 죽이려고, 아니면 오토바이 산업시장을 갖다가 사장을 시켜버리려고. 유로 환경 그 제대로 가입돼 있는 나라들도 별로 없더만,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뭐 이런다 저런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시기가 유로 3에서 4로 넘어갈 때입니다. 그때는 제조사들도 그 유로 4 그 기준을 맞추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이게 오토바이 모델 대량 절멸 사태가 벌어질 때가 그때고요. 유로4에서 또 5로 갔고, 5에서 현재 5 플러스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유로 3에서 4로 넘어왔던 차, 4에서 5로 넘어가는 차들을 다 타보면서 다 타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특정 기종을 가지고 이거 옛날에 비해서 이거 빠따가 너무 안 좋은데, 이거 출력이 너무 안 나오는데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단순 유로 환경 규제 때문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과거에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기존에 개발되어 판매되던 엔진에 촉매를 추가하고 연료맵을 수정하며 억지로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다 보니, 요게 중요해요. 억지로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다 보니 출력이 줄어드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공기를 들어 마셨으면은 내뱉어야 되잖아요. 근데 들이마시는 거는 이빠이 하는데, 내뱉을 때는 니 입냄새 나니까 좀 살살 내라, 약간 이 느낌이고, 홍만이 형이 밥을 많이 먹었잖아요. 많이 먹었으면은 많이 싸야 되는데 똥구멍을 갖다 막아놔봐. 그러면 사람의 효율이 안 좋지 않습니까? 좀 표현이 좀 더러웠는데, 요겁니다. 배출가스 규제를 막기 위해 가지고 단순 촉매를 추가를 하는 등의 배기가스 배출가스잖아요. 배기관에 그 이상한 짓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출력이 안 나온다. 이걸 하실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토바이 마우라에다가 대고 손 말고요, 요거 막아보세요. 그러면은 시동 꺼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면은 출력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은 2026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내연기관의 무기한 연장이 이루어지자 유로6를 목표로 움직이던 모토바이크 제조사들이 앞다퉈 신모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로6를 목표로 움직이던 모토바이크 제조사들, 이게 중요합니다. 이미 유로5 그때부터 이미 유로6, 7을 갖다가 예상을 해뒀고 거대한 스마트 공장 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환경규제 그거는 문제가 될 게 없다. 무엇이 중요하느냐, 이 전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계 시장 동향이 어디로 향할지를 보고 이거를 고를 하는 시점의 문제였을 뿐이다. 이미 유로6를 예상하고 준비하던 기업들이 있기에 유로5 플러스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실제로 유로5 플러스 4기통 바이크를
타고 있는 저는 내연기관의 무기한 생명 연장 최대 수혜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하고 할 거, 유로5 플러스 4기통 바이크가 제가 타고 있는 것만이 아니죠.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유로5 플러스 4기통 맞출 수 있는 건데 도대체 왜 그러면은 그 수많은 뭐 R6부터 R1000부터 해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단종이 됐었느냐.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맞출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요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이윤이잖아요. 이윤. 저 엔진을 갖다가 새로 그냥 싹 그냥 올 교체를 해가지고 투입될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 오토바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유로5 플러스 뭐 유로6 맞췄어. 저놈이 그만큼의 돈을 벌어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 모델인가? 아니지요. 슈퍼 스포츠 시장은 점점 쪼그라들고 쿼터비들의 대어드벤처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그 그래프들을 보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굳이 저거 갖다가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가 퍼부어가지고 이게 이윤이 남을까 이분이 남을까 분석해보면은 기업들은 그래프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과감하게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개발해봤자 이거 돈 안 된다, 치아라 하는 경우였고, 두카티는 좀 달랐지. 두카티는 V4 신형 엔진을 갖다가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두카티다 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진짜 돈 어마어마하게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점 일본 브랜드들이 이런 슈퍼 스포츠에서 살짝 발을 빼려고 스폰서십도 줄이고 하는 그 과정에서 두카티는 다른 선택을 했지. 우리가 딱 들어가야 된다 해서 브랜드를 더 강화하는 전략으로 진짜 돈 어마어마하게 썼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르케즈 선수가 혼다에서 결국 두카티로 갔지 않습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모토GP에 거의 뭐 두카티 동무대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진짜 옛날이 재밌었지. 어쨌든 이야기가 살짝 샜는데 이게 절대 못 맞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머니, 이윤이 남는가 안 남는가를 보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로 규제 때문에 바이크가 안 나간다는 말을 당연한 사실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왜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유로 규제는 한계가 아니라 설계 조건이다가 저의 주장입니다. 자동차 산업을 보더라도 이미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은 오래전부터 대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심심하면 하는 말이지요. 대세는 뭐다? 엔진을 작게 만들면서도 효율은 극대화시킨다. 왜? 기술력의 발전 때문에. 이거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모터사이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옛날에 그 CBR 400RR이 58마력 내던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저한테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지금 CBR 400R4가 지금 58마력 내는데 옛날에 생각해보면은 어차피 그 마력수였잖아. 왜? 의미 없지 않아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던졌는데 저는 그에 대한 답을 갖다 이렇게 냅니다. 이미 기술력이 정점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이 다운사이징 엔진의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2기통 450cc가 50마력 내는 시대가 돼버렸다고. 그래서 저는 납득이 안 된다고 했어요. CBR 400R4의 그 엔진 출력이 58마력인 거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만큼 기술이 많이 발전해 있다. 그러니까 요즘 제조사들은 엔진을 만든 뒤 유로 규제를 맞추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냥 저거는 유로5 플러스 유로6를 갖다가 만들 거야, 거기를 맞출 거야 하고 엔진을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출가스 규제를 만족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돼버렸다. 유로5 플러스 간다고? 응, 알았어. 근데 우리 만들 수 있어. 유로6 간다고? 응, 우리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 요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출력하고 내구성, 연비, 열관리까지 모두 설계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유로 환경 규제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오히려 또 이상한 잣대를 들이미면서 뭐 내연기관을 갖다 죽이고 신재생 에너지 뭐 전기차 시대를 갖다 다시 열어야 된다면서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쭉 잘 나갈 겁니다. 뭐 갑자기 뭐 유로 7 한다면서 오토바이 다 죽어버려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로 규제가 엔진의 발목을 잡는 시대가 아니라 유로 규제를 만족시키면서도 원하는 성능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제조사의 기술력이 되었고, 그 제조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판가름하게 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거를 저는 어디서 느꼈냐면은 제가 타고 있는 SRK
하필 제가 또 일본에 방문해가지고 일본에는 어떤 모델들이 있을까 하고 가서 봤는데, 일본에는 우리나라는 421RR, 일본에는 그 일본 면허가 400cc 미만 한정 면허가 있어요. 그 면허를 충족하기 위해 가지고 뭐 CB400, CBR400R4 그 4기통 바이크들이 존재를 해왔지요. 아니, CBR400R4는 이번에 나왔고, CB400 그리고 ZS4RR 그 4기통이 있었어. 그리고 일본에서도 SRK 400RS가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일본 가서 본 게 중요했습니다. 왜냐? 자, 보세요. 이게 일본에 판매 중인 SRK 400RS의 스펙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보호 스트로크가 57.0에 39.1mm 되어 있죠. 자, 여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또 배기량은 399cc입니다. 399cc. 자, 한국 사양을 볼게요. 한국 사양을 보면은 자,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 스트로크가 더 깁니다. 롱 스트로크죠. 그러니까 실린더 대구박이 더 일본 거보다 더 크다는 거. 얼마? 배기량 22cc. 자, 22cc 작을 것 같죠? 제가 이제 지금부터 주목을 해서 볼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겁니다. 최고 출력. 분명히 배기량은 421cc, 일본은 22cc가 줄었는데 최고 출력 57kW, 77.6마력, 그리고 400RS 77.6마력. 뭐지? 22cc면은 어떤 수준이냐? 약 8마력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도 써놨거든요. 나중에 이제 블로그 가가지고 천천히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하게 볼 부분은 22cc면은 원동기 기준으로 약 8마력이 좌우되는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최대 출력과 일본 최대 출력이 77.6마력으로 동일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이 뜻은 제조원과 수입원의 의지와 입맛에 따라서 얼마든지 환경 규제를 맞출 수 있다는 능력을 갖췄다는 거지. 뭐가요? 간단한 단기통이 아니라 복잡한 4기통도 얼마든지 그 입맛에 맞게끔 제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그리고 봐요. 125cc 스쿠터 시장도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125 스쿠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유로5 플러스 인증을 받으면서도 법적 한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25cc에 14.9마력까지 가능하거든요. 그 풀 출력을 갖다가 발휘하는데 웃긴 게 뭐냐면은 그 풀 출력 발휘해가지고 다 땡기더라도 얘가 출력이 남는다는 거야. 그게 환경규제 맞췄다는 소리거든요. 그게 125도 그냥 그 풀 출력으로 지금 나오는데 내구성까지 잡는데, 슈퍼바이크는 어떨까? 슈퍼바이크도 유로5 환경에서도 200마력 가까운 성능을 발휘하는 최신 모델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고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때려 부으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로 규제라서 출력이 안 나온다라는 공식은 이미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바이크는 답답하게 느껴질까?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만드는 원흉이 등장합니다. 문제는 유로 규제가 아니라 기존 플랫폼을 그대로 쓰면서 크게 바꾸지 않은 채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 흡배기만 바꾸는 경우, 또는 배기에다가 총매만 이빠이 때려 박는 그런 엔진들, 또는 제일 좋은 거는 보호 스트로크를 살짝, 그러니까 보호업을 살짝 하고 그게 더 배출가스를 맞추기가 쉽거든요. 보호 스트로크를 살짝 올리고 맞추면 되지 않냐, 그건 우리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공정이 그냥 엄청난 돈을 때려 부어야만 가능했던 거라 가지고 그냥 우리 흡배기만 좀 효율을 바꿔가지고 그래가 유로 규제를 맞춰보자. 그게 최소한의 비용이잖아요. 아까 전에도 그 말씀드렸죠.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합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 새로운 엔진을 처음부터 개발하는 데는 엄청난 개발비와 시간이 들어갑니다. 반면 기존 엔진을 조금 손박 규제만 통과시키면 훨씬 적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출력 특성이나 회전 질감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겨왔으니까 우리들이 이 같은 바이크인데 유로 환경 규제만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나 차이가 나나 하면서 답답함을 호소를 해왔던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규제가 문제라기보다는 개발 방식과 투자 규모의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즘 제 채널뿐만이 아니고 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뭐 중국 오토바이에 대한 이런 불신도 많이 사라져 가고 있고 예, 하고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 제조사들이 진짜 행보를 어떻게 보이고 있냐 이게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신 엔진들은 유로 5 플러스도 만족하면서 출력도 높고 내구성도 보장을 하고 있다. 자, 물론 이 최고 출력 경쟁 최고 출력만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 그거 알고 있어요. 뭐 열 관리는 어떻게 하고 내구성 어떻게 하고 장기 뭐 부속 공급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이제 브랜드 가치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거고 일본 브랜드들이 그거를 잘 해왔기 때문에 여전히 혼다가 세계 1등이라는 거 믿어 의심치 않을 대목이죠. 어쨌든 지금 뭐 환경 규제도 맞춰가지고 얼마든지 출력 튜닝을 할 수 있는 시대니까 얼마든지 이러한 시대에서 이 오토바이 브랜드의 어떠한 아이덴티티가 부여가 되어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 단순 퍼포먼스를 내 가지고 나는 우악 하는 그런 바이크를 만드는 회사다 하는 브랜드도 있고요.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설계해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두루두루 이렇게 타면서 내구성도 보장하는 그런 보수적인 방식을 채택하는 브랜드도 있으니까 이 브랜드들이 어떤 브랜드다 하는 거를 조금 더 공부를 해가지고 접근하면은 우리 삶의 양식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유로 규제는 엔진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맞기는 맞지만 따지고 보면은 중요한 요소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로 규제는 모든 제조사가 넘어야 하는 공통의 기준일 뿐입니다. 그 기준 안에서 어떤 출력을 만들고 어떤 내구성을 확보하며 어떤 주행 특성을 완성할지는 결국 제조사의 개발 역량과 투자 규모가 결정합니다. 돈 투자 많이 했나 안 했나 이게 중요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유로 5 플러스 또는 환경 규제 때문에 오토바이가 안 나간다라는 말보다 이 엔진은 얼마나 많은 개발비와 기술이 투입된 결과인가 그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상 무역이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비판과 자유로운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석가 분들이 계실 거니까 자유로운 비판과 자유로운 비평과 자유로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무였습니다.